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 한 문장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전 세계 120개국 언론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동아시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고 BBC가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알자지라, 로이터, AFP 통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이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요.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나도, 24시간이 지나도, 36시간이 지나도 침묵이었습니다.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72시간 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경악시킬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록과 기술, 그리고 품격으로 써내려갈 완벽한 승리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헌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전략연구소에서 23년째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방부와 국무부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편견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를 기억합니다.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응을 보며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 부족. 2012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지소미아 파기 소동 때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전략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라라고요.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성숙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CIA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야시 총리의 폭탄 발언이 나오자 저는 지하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로버트 밀러 소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제대로 준비한 것 같군요. 제 옆에 앉은 제임스 코너 대령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감정적으로 폭발하겠죠. 항상 그래왔잖아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 성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 앵커가 화면에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례적인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논리적 대응 방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당황하고 있다고요. 36시간째 되던 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CIA 분석관,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독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 젊은 국무부 분석관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독도가 일본 땅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지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주장하는데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15명 중 8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만 보면 일본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내부조차 일본 편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논리보다 감정을 앞세우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일본 상공 경유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외교적 긴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 그날 오후 회의실 분위기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코너 대령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시당해도 제대로 대응 못하네요. 역시 힘이 없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 부재 확인됨.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패배하고 있다고요. 72시간째 되던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성명. 상호 신뢰 기반이 훼손되었으므로 기존 군사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적 비난도, 강경한 위협도, 격앙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한 줄의 차분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협정 재검토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시간 뒤 NHK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새벽 기자회견을 연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관방장관이 단상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협정 재검토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패닉 상태라는 것을요. 한국의 단 한 줄이 일본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저 단어 선택이 계산된 거라면.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계속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훼손되었으므로 기존 협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일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너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한국이 왜 저렇게 조용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년간 제가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도, 사실 일본 땅 아닙니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계속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소식통. 한국이 한일 해상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30분 전 통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긴급 분석 보고. 일본 동해 감시 능력 47% 손실 추정.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독자 작전 불가능.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간 제가 분석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략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72시간 동안 한국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재평가해야 할 시간. 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세계를 바꿀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72시간째 새벽, 한국의 단 한 줄 성명 이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측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국방부 공식 SNS, 주요 언론사 속보.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추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한국이 한일해상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취소했습니다. 9시, 실시간 해류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10시, 위성 연동 정보 전송을 차단했습니다. 11시,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 공유를 종료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제 동료 제임스 코너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봐요. 1시간 간격으로 정확하게 끊고 있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72시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동해 감시 능력 손실 분석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운용하는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 위성 연동 데이터, 실시간 해류 분석 정보. 일본은 이 모든 것을 한국과 공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발짝 물러서자 동해 북부에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동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음. 추정 손실률 47%.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23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뭐였을까요? 한국이 약하다고요? 한국이 의존적이라고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5일 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회의장 로비는 각국 대표단으로 붐볐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도 역사적 법적 근거 검토. 저는 회의장 사멸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코너 대령과 국무부 차관보가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자료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조 인력 3명이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너 대령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왔네요. 저 장비 좀 보세요. 국무부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엔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본 수석 대표 다나카 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 외무성 출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일본 정부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나카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17세기 일본 고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색 창연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나카가 레이저 포인터로 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1667년 은주시청 앞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편입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국 국무부 문서,
19세기 유럽 지도. 다나카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30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었고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법적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필리핀 대표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너 대령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한국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측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7명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터도 화려한 자료집도 없었습니다. 단지 얇은 책자 한 권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미간을 찔렀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본 대표단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카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초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 박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민호가 일본 대표단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물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긴 발표로 목이 마르셨을 것 같습니다.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유였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코너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박민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자 한 권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박민호는 책자를 펼쳤습니다. 삼국사기,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기록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PPT도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자를 들고 읽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는 첫 번째 책자를 내려놓고 두 번째를 들었습니다. 안용복 진술서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책자, 네 번째 책자. 문서가 계속 나왔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한 공식 기록입니다. SCAPIN 677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문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민호의 설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밀했습니다. 각 문서의 날짜, 출처, 법적 의미가 정확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쉬지 않고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 대표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민호가 127번째 문서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문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방금 30분간의 발표에서 이 문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대표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127건의 문서는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날짜가 정확하며 법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는 책자들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박민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할 뿐이었습니다. 의장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CIA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7개 문서를 모두 검증했습니다. 전부 진짜예요. 날짜, 출처, 내용 모두 정확합니다. 복도 저편에서 일본 대표단이 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왜 빼먹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다음 세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는 나라,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증명하는 나라. 저는 23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였습니다. 데이비드, 긴급 보고서 작성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겠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2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민호가 일본 대표단 한 명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를 대하듯이, 승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품격이 다르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설득하는 것,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안보의회가 끝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일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일본이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127개 문서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야시 총리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자료 공개는 왜곡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처음엔 이 발언을 띄워주려 했습니다. 총리 강경 입장 재확인. 다케시마 주권 포기 안 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버티는군요. 코너 대령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밀릴 수도 있겠어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8시 NHK 긴급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스튜디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2세의 사토 요시오, 전직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이었습니다. 그의 제복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막료장님, 정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사토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망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사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앵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총리의 독도 발언은? 사토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올렸습니다. 방위성 보고서가 3개월 전 총리실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서울, 베이징, 싱가포르, 전 세계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본 SNS를 켰습니다. 화면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알고도 숨겼다. 방위성 보고서 지금 당장 전부 공개하라. 이건 국민 기만이다. 코너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정권이 날아가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한국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 국방부 분석관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김준호 중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47세, 근엄한 얼굴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해역이 마치 군사 전략 게임처럼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독도 통합감시 시스템입니다. 김준호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화면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수면, 수중, 공중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제 옆에 앉은 미 해군 대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게 실시간이라고요? 김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 27km 지점에 빨간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 척이 있습니다. 화면에 함정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함명, 톤수, 속도, 방향,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수중이었습니다. 파란색 그리드가 바닷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초록색 레이더망이 공중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공중 감시 레이더입니다. 항공기, 드론, 미사일까지 탐지합니다. 김준호가 세 화면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수면, 수중, 공중이 하나의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3층 구조였습니다. 이 세 시스템이 통합 운영됩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급히 메모했습니다. 3중 통합 감시 시스템.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수준. 국무부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건 국가급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김준호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 또 다른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 함정 2척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함정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실명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2척의 위치가 정확히 공개된 겁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주재 CIA 요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일본이 난리 났어요. 지금 NHK에서 긴급 속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NHK를 켰습니다. 일본 스튜디오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함정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게 사실입니까? 군사 전문가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준호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시 이 시스템은 SLBM 체계와 연동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국방부 차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SLBM 연동이라고요? 이건 동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 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독도만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동해 전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침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김준호가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든타임. 응급의료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시간. 한국은 지금을 그 시간으로 본 겁니다. 진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위성 사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서울 국방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 주재 동료였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각 부처가 7분 만에 비상대책팀을 구성했대요. 72시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분.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제 화면에 일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도쿄 거리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교차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속았어요. 정부는 진실을 알고도 숨겼어요. 다른 시민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록을 냈다. 일본은 거짓을 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일본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밀러 소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내일 백악관 회의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전략 분석, 그리고 예상되는 다음 단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기록으로 승부를 걸었다. 일본은 정치로 버티려 한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72시간의 침묵, 127개의 문서, 3중 통합 감시 시스템, 그리고 밤새 불 켜진 정부 건물들.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간다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브리핑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미래가 바뀔 거라는 것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CIA 국장. 미국 안보라인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독도 감시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시스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CIA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했을까요?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데 화면만 그럴듯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회의실에 의심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23년간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을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시스템 검증단을 파견하겠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 만약 거부하면 의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면 정말 투명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시간 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주재 대사관에서였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측 답변이 왔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환영한답니다. 네, 환영한답니다. 미국뿐 아니라 UN, NATO, ASEAN 회원국 모두 초청하겠답니다.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두요? 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독도 감시 시스템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검증단을 환영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답변이었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군사 시스템을 숨깁니다. 최대한 베일에 쌓이게 하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나라를 초청했다고? 네. UN, NATO, ASEAN까지요. CIA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자신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정말 숨길 게 없거나요. 3일 뒤, 저는 국제검증단의 일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문가 5명, UN 옵서버 3명, NATO 기술팀 4명, ASEAN 대표 6명, 총 18명의 국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사전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조, 작동 원리, 기술 사양, 심지어 예산 내역까지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NATO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공개하는 나라는 처음 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은 핵심 부분을 숨기는데 말이죠. UN 옵서버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자신 있나 봐요. 아니면 정말 투명한 나라거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량이 정확히 멈췄습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넜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우리는 국방부 통합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김준호 중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모든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해주십시오. 숨길 것은 없습니다. NATO 기술팀장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시스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준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가 빼곡히 떠올랐습니다. 여기 USB에 전체 코드를 담았습니다. 검토하십시오. UN 옵서버가 물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준호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난 5년간 모든 예산 내역입니다. 이런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항목, 용도, 담당자,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작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해역의 물체가 3개 감지됩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3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해경 선박, 둘은 민간 어선입니다. 그가 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선박 정보가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실시간 속도, 방향, 선박 등록 정보까지 모두 연동됩니다. NATO 기술팀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정말 실시간이네요. 그는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독도 감시 시스템의 중앙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20명의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한 여성 기술자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 책임자 이지은입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24시간 3교대로 시스템을 감시합니다. ASEAN 대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감지됩니까? 평균 200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선박이나 어선입니다. 오탐지율은요? 0.3%입니다. NATO 기술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0.3%라고요? 우리 시스템도 5%인데. 이지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오탐지는 신뢰를 무너뜨리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신념, 투명성에 대한 믿음. 이지은이 우리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백업 센터입니다. 거대한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3중 백업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UN 옵서버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유하겠습니다. 동해의 평화는 한 나라만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일간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NATO 기술팀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과장이나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UN 옵서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데이터의 투명성도 검증됐습니다. 모든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SEAN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협력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질서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내용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다. 이건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 투명성에 대한 신념, 정의에 대한 믿음,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 저는 23년간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원칙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끝까지 투명하게 행동하는 일관성.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었다. 힘이 아니라 진실로, 무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위협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21세기 강국의 새로운 모델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제 확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무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념은 영원하니까요. 창밖에 서울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마치 한국이 걸어온 길처럼. 검증단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란색 표지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이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조율해야 할 국가는 한국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현상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70년 만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함보다 숙연함이 먼저 왔습니다. 23년간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세계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방산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감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지역 안정의 진정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문의했습니다.
UAE가 군사협력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역사적 순간이에요.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23년간 놓친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도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하야시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자민당 긴급 당대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새로운 총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치의 대전환,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 진실에 기반한 외교.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일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녁, 한국 국방부가 검증단 전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박민호 수석 대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헌터 박사님, 공정한 검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보려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비빔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NATO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만찬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소박할 줄은 몰랐어요. 김준호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함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UN 옵서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날 무렵 이지은 기술자가 작은 상자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고요했습니다. 박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걸으실까요?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옥 지붕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오해받았습니다. 약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 감정적인 나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했지만 확고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불빛처럼 한국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인천공항. 우리 검증단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민호, 김준호, 이지은. 그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NATO 기술팀장이 김준호와 포옹했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어요. UN 옵서버가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확성에 대한 신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민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포옹을 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데이비드 박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박 대표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서울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건물의 조명, 차량의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나라. 저는 가방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바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이기지 않았다. 기록으로 이겼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침묵으로 말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다. 투명성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의 불빛이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반도 전체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나라, 겸손하지만 위대한 나라.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희망이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빛이 계속 눈에 선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 진실을 지키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품격. 저는 23년 만에 진실을 배웠습니다.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승리는 힘이 아니라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겸손하지만 위대하게, 작지만 강하게. 비행기가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불빛과 함께, 그 신념과 함께, 그 품격과 함께.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